네, 안녕하세요. 경제의식 네트워크의 이명재입니다. 이병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병태 없는 이병태 TV 정말 오랫동안 교수님 출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또 칼럼 토크 5회를 맞아서 이번에 고른 칼럼은 Z세대의 창조적 감각을 간과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혹시 교수님 Z세대 알고 계세요? 하도 세대마다 이니셜을 많이 붙여서 밀레니엄 세대부터 X, Y, Z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뭐 알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럴지 모르겠네요.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렇게 갈래나? 그래서 그 밀레니엄 다음 세대들, 그걸 이제 우리 Z 세대라고 하죠. 네, 본인이 무슨 세대에 해당하세요? 제가 사실 그 밀레니엄 세대가 맞는데 그 Y 세대랑 Z 세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제가 95년생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Z 세대는 이제 분류했을 때 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95년이 왜 중요할까요? 95년이요? 네. 그게 왜 Z 세대를 95년으로 가릴까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가요? 그 94년, 95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웹브라우저가 없어서 인터넷을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좀 나이 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뭐 크롬이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니 이런 거 쓰는데 옛날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의 컴퓨터 관련된 연구를 하는 시선이라고 하는 연구에 토마스 리라고 하는 양반이 소위 지금의 웹브라우저 기술, HTML 기술을 만들어서 이전에는 인터넷을 컴퓨터 석사학위 정도 만든 사람만 쓸 수 있었어요. 인터넷이 만들어진 건 60년대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중반까지 아무도 못 쓰고 있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터넷을 쓰려면 온갖 컴퓨터 커맨드를 알아야 쓸 수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화면에다가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페이지들이 막 넘어가는 그 웹 기술이 처음 나와서 그 94, 5년서부터 이게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바로 이어서 이 웹브라우저 때문에 세상에 모든 게 다 바꾸겠구나 그래서 막 벤처 투자가 일어난 게 닷컴이거든요. 그래서 이 95년이 전사 상거래의 효시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최초로 돈을 받고 책을 온라인으로 파는 해예요. 그때가 95년. 예, 그래서 이 95년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디지털 세대의 경계선이 되는 세대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하고 후하고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95년 전하고 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이것이 또 한 번에 큰 변화를 겪었던 게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거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이 Z세대는, 이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용됐으니까 인터넷과 더불어 성장한 세대.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주민인 거예요. 디지털 이주민. 이미그런트들이죠. 그러니까 네이티브의 반대가 포리너잖아요. 그죠?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지금 40, 50대들은 다 어렸을 때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아닌 세대들하고 이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다른 현상이 처음 나타난 게 어떤 거냐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처음 나왔을 때 지금 2000년대 때 이제 밀레니엄 세대나 이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는 리니지 이런 거 통해서 게임을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게임 머니를 모으고 그거 가지고 아이템 사고 막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왔을 때도 그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데 이제 그 60대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저 아무 근거도 없는 거에 어떻게 믿고 막 그런 걸 하지? 그러면서 되게 생경하게 보고 위험한 거로 보고
어떻게 하면 억누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의 어떤 인식의 격차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 Z세대는 웹 기술이 만든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을 그 전에 저는 석사과정 때 인터넷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다 커맨드로 썼어요. 명령어를 쓸 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 하나를 가져오려면 우리는 지금 그 링크되어 있는 걸 꾹 누르면 그 페이지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명령으로 불러와야 되고,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주 연구원으로서 또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 전에는 그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요. 속도도 너무 느렸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 쓰던 거, 네. 그리고 이게 국방 기술로 개발됐던 거거든요. 그렇다가, 네. 이 웹이 나오면서 남녀노소가 다 쓸 수 있고, 아무나 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대로 확 바꾼 그 계기가 이제 Z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Z세대 이전에는 이제 인터넷의 보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전문가들만 사용하면서 그 인터넷 이제 웹브라우저 세계랑 일반인들은 이제 단절이 돼 있었는데 Z세대 이후에는 이제 연결이 됐고 또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모든 사람이 다 인터넷을 쓰는 시대당이 됐고 네. 지금 뭐 다 우리 온라인 구매 많이 하고 해외 직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 유튜브 터뜨려서 하는 것들이 다 인터넷 세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웹 기술하고 스마트 기술이 결합되면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건지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닷컴 이전 세대하고 닷컴 이후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경계가 Z세대라는 거죠. 교수님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맞죠? 예.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불렸는데 자기가 뭐 공무원을 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법정 은퇴 나이가 60세잖아요. 그래서 뭐 임원이 되시고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교수들은 조금 더 돈 조금 벌으니까 오래 하라고 65세까지 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수들은 우선 사회생활을 늦게 하죠, 그죠? 박사학위 받고 시작을 하니까 65세까지 해도 전체 근로기간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1차 은퇴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첫 번 은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왜 힘들으냐면 노인들이 은퇴를 충분히 그간 일한 거 가지고 한운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연금이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원래 있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살았던 거와 유사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또 일을 하죠. 전에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기업 같은 데서 임원을 하셨 분들도 은퇴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중개업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그 아파트 경비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은퇴가 아니잖아요. 은퇴는 일을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한 82, 3세 되는데 건강 연령, 아프지 않은 나이는 한 70세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70세까지 일들을 하세요. 많은 경우에 소수를 빼놓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은퇴다운 은퇴를 잘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른 유럽의 선진국처럼 산업화를 오랫동안 해왔으면 축적된 돈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압축 성장을 했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그거는 공공부문에 일한 사람은 극히 적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소기업 다니셨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퇴직 후에 대한 연금이 축적이 충분치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 그 마지막 선인가요? 교수님이? 고민을 약간 들어봤는데 은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압축적이고 또 고속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쌓아놨던 그런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인프라, 뭐 부가 이제 충분치 않아서 은퇴하는 세대들한테 짐을 조금 더 짊어지고
짊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만 얘기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 앞선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가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네. 7, 80세들을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침묵의 세대. 네. 침묵.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사회에도 이 세대가 침묵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에 노인들이 제일 많은데 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요새 태극기 집회 나와서 막 그러신 분들을 소수를 빼놓고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너무 당황스러운 세대였던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농사 지으면 아들을 하나 잘 낳아서 기르면 장자가 다시 노후를 다 보장해 줬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농사 지면서 땅 팔고 뭐 소 팔아서 우골탑이라고 그랬잖아. 대학 보내는 데다가 몰빵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아들이 나중에 돼서 번듯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양하지도 않아. 그죠? 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노후 준비가 돼 있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 2위 하는 이유가 네. 그 노인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대를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침묵의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사일런트 세대는 다 산업화에서 자라고 다 은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침묵의 세대는 농경 시대에서 성장하셨던 분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농경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세대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Z 세대인 명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또는 서비스 지식 산업의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식의 격차가 무지 큰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압축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문화를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는 네. 평생 좋아하는 가수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BTS 세대는 나이가 들었어도 BTS를 추억하면서 살거든. 네. 그리고 우리처럼 조용필 세대는 여전히 조용필이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은 이미자가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대하고 이제 10대, 20대 그 생활을 청춘을 그 아이돌하고 같이 보낸 거잖아요. 동시대를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추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정태 교수님 입장에서 또 노인 문제도 들어봤고 은퇴 문제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Z세대니까 Z세대의 문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웹 브라우저 이제 웹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의 보급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 이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랑 이제 스마트폰. 뭐 2007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죠. 아이폰을 발명을 하고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뭐 유튜브, SNS 그리고 뭐 타블렛, PC나 타블렛 그리고 3D 프린터기 그리고 공유 경제나 이제 게임 같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불러일으키는 세대 간의 조그만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게임 같은 경우 또 중독이라고 하고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문화를 많이 해친다. 그리고 대화하는 걸 좀 단절시킨다. 오히려 대화를 항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이제 대화를 단절시킨다고 하고 하면서 아마 교수님도 이제 자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게 좀 느껴지시나요? 기성세대랑 아니 세대 갈등은 항상 있는 거죠.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이질감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서로 다 같지 않으니까 그게 갈등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차이가 의견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성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미국이 잘 되고 독일 베를린 같은 데가 잘 되고 런던이 부흥하는 이유 중에는 다양한 인종이 들어와서 다양한 시각이 거기서 융합이 되니까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차이가 있어도 갈등보다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에서 종교의 차이, 지역 감정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아니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세대 간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하는 사회니까 모든 게 차이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상당히 균일한 인종이라 할까? 하여튼 다 황인종이고 한국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압도적인 대부분은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다양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동성. 역동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예로 미국 사람들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그 프론티어 시절부터 계속 그 같은 형태의 튀김 닭을 먹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닭고기 요리 하나만 해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 수천 가지.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갔더니 안동찜닭이 딱 유행이었어. 네. 한 2년도 못 가서 그게 춘천 닭갈비로 다 바뀌어. 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뭐 불닭, 파닭, 뭐 무슨 닭 요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양념통닭 같은 종류의 다양성 있는 닭 요리는 네. 전 세계 찾아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한번 유행해서 투자하고 나면 1, 2년도 안 가서 유행이 싹 가버리잖아. 그지?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다양성이 그 싸구려 만드는 나라에서 최첨단 글로벌 상품을 만드는 정도의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그지? 네. 남보다 빨리 배우고 다양한 거 만들고 디자인하고. 내가 인도 갔더니 인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부자를 만났거든요. 네. 그 인포시스라고 하는 그 무띠라고 하는 창업자인데 네. 한국 기업들은 지역의 필요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자제품이 어떻게 해서 일본 전자제품을 이기냐 이런 걸 보면 요즘은 뭐 이제 냉장고가 두 문으로 다양해졌는데 옛날에 우리 냉장고를 보면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위아래. 냉동실하고 냉장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딜 많이 써요? 밑에 많이. 밑에 냉장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허리를 굽히는 일은 아주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허리 굽히는 일을 되게 싫어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중국산 저거를 만들 때 뒤집어요. 뒤집는다. 밑에가 냉동실이고 위에가 냉장실이 돼. 많이 쓰는 데를 냉장실로 만들어 놓으면 허리 굽힐 일이 없잖아. 네. 그게 삼성전자하고 LG가 한 거야.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상상을 못 하는데 네. 한 집안 동네에 네. 부잣집에만 TV가 한 대 있어. 네. 응? 그러면 저기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하거나 네. 축구 경기를 하거나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이 프로레슬링이 되게 인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완전 사기잖아요, 프로레슬링. 근데 그 기밀이 막 그 일본 네. 뭐 프로레슬러 이기고 막 그러면 정말 그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선동하는 것처럼 갑자기 한국이 일본 이긴 것 같고 기분 좋아서 다 모여가지고 기밀 네. 프로레슬링 보려면 온 동네 애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보는 거야. 마루에 켜놓고 마당에 이렇게 쫙 앉아서 보는 거야. 네. 인도가 그런 거예요. 인도가 무지 시끄럽거든요. 네. 인도는 뭐 경적 소리를 막 울리면서 다녀요. 그런데 TV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인도가 가난하니까. 그런데 온 동네 친척들이 다 모여서 TV를 보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멀리서도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스피커 파워가 우리 길거리 이제 앰프 시설만큼 큰 출력의 그 스피커를 달아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세대 간의 격차도 크고 세월이 빨리 변하니까 거기 적응하는 네. 적응력이 무지 훈련이 많이 된 거죠. 임기응변에 대한 적응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게 하면 상당히 창조적이고 다양성의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고 네. 정치가 잘못되고 뭐가 되면 이게 이제 갈등의 그 세대 간 갈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양성이 창조의 에너지가 되느냐, 갈등의 원인이 되냐는 거는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Z세대 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소비하는 문명이 바뀌었잖아요. 소비하는 문화가 완전 혁신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특히 그 중에서 나오는 이제 공유 경제고. 그래서 디지털 소비 문명으로 소비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뭐 포노 사피엔스라고 또 하죠. 그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같은 추세에 또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공유 경제 보면 택시, 카풀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은행, 뱅킹 시스템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거 나오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은행들도 모바일 뱅킹으로 싹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억눌려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익 집단, 소수의 이익 집단들의 저항 때문에 허용 안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그 IT 기술은 앞서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인 혁명, 혁신을 못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볼 때는 그런 걸 허용 안 해주고 못하고 새로운 창업 기회를 막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불만이고, 내 세대 그 우회 세대 중에 불행하게도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은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거에서 자꾸 소외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같으면 디지털 금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 어떻게 노인네들이 안심 결제를 어떻게 하고 뭐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노년층의 교육 수준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0대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나라가 정상이고 50대 이상은 꼴찌고 이런 아주 극심한 디지털 갭을 갖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부가 지금 딴짓 하지 말고 그런 디지털 소외계층들한테 소외되지 않게끔 교육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도 전에 일 못하던 분들도 재택근무나 디지털로 스마트워크를 하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몸을 써서 하는 일이 적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동이 힘드신 노인이나 어린 자녀가 딸려있는 주부들이 엄마들이 일을 계속하게 해줘야 인구 줄어드는 나라에서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리고 이제 갈수록 사회가 제조업이나 뭐 농업, 광업에서부터 서비스업으로 바뀌면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여성이 점점 힘을 갖냐 하면 남성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라는 게 육체적인 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육체적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이 또는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노인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할 때는 은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식산업에 가서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는 아무런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격차가 별로, 물리적인 우리 육체적인 격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수용하면 우리 경제가 계속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쓸데없이 뭐할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어려운데 하루에 2시간씩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에너지를 쏘면서 멀리 출근을 하겠어요. 집에서 하면 더 좋지. 그냥 자퇴도 좋죠. 우리 뭐 젊은 친구들 공부하려면 요새 도서관도 안 가잖아요. 맨날 카페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 카페에서 하나, 학교에서 하나, 뭐 지금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나 아무 차이 없잖아요. 이동 중에 전철에서 하나. 그러니까 그게 일상화되는 사회로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앞 세대들, 아까 베이비 부모 세대도 상당 부분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주 럭키한 사람이어가지고. 얼리어답터시잖아요. 럭키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때 이제 국민학교라 하죠. 초등학교. 남자, 여자 합쳐서 우리 동기가 한 70 몇 명인데, 뭐 한 70, 8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2명인가 3명이야. 나 빼고 한두 명 더 있어. 그리고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 여자 동기는 고등학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졸이 좀 있고 초졸이 대부분이거든.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 보내고 카톡 쓰는 것만 하지. 네. 그 이상의 이걸 가지고 뭐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디지털 금융을 한다든지 뭐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우리가 장애자들한테 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야? 소외계층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거, 교육 수준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누리는 대부분의 서비스로부터 소외된다면 본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네.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네, 오늘 베이비 부모부터 X, Y, Z 그리고 알파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를 오늘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X세대, Y세대, Z세대를 다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팬 그 경제식 네트워크 보면은 이 세대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를 자꾸 구분을 하면 차이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베이비 부모가 되든 Z세대가 되든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에서는 다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욕당하면 싫고 경제적이 있으면 내가 취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재미난 글이 생겼는데 뭐냐면 실제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세대 간의 차이는 아주 극도로 적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차이를 강조해. 그래서 마치 사장님들한테 요즘 세대는 전혀 다르니까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청년 때는 달랐거든. 청소년 때 달랐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이 Z세대라서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장년층이고 여긴 청년층이라서 다른 건데 그거를 자꾸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인간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마치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문명을 이루고 없는 차이는 있지만 또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동물 아주 공통점이 더 많다는 거죠. 차이보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조금 편견을 만들어내고 스테레오타이핑을 만들어내고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하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시대 변화에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뭐 대화 안 한다고 그러잖아. 스마트폰 보고 그거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냐. 걱정하잖아. 그러면 우리 앞세대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많이 했냐? 지금보다 훨씬 안 했어. 그런데 그 스마트폰 욕을 하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혼났어.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말하는데 말대꾸 하면 얻어맞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대화 안 했거든. 강요만 하고. 그런데 마치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느라고 대화 안 한다고 요즘 세대 큰일 났다고 막 이래. 그게 인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이핑이고 편견이야. 우리 과거를 너무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개콘 코너도 있었잖아. 대화가 필요한. 대화가 필요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대화 안 했어. 지금 훨씬 대화 많이 하는 거야. 일단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화 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랑 교수님들 대화할 수 있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말로 하는 대화만 대화 아니야. 어떻게 해요? 카톡도 대화하고 문자도 대화야. 그걸 대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야. 카톡
네, 카톡도 잘하죠. 그리고 네, 오늘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칼럼 토크 해봤고, 칼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긴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시간이 많으면은 쭉 얘기할 텐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칼럼 토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차이에 너무 이제 집중하면 안 된다. 네. 결국 세대 차이는 항상 존재해 왔고,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그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완전히 더럽혀진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아니, 사람이 먼저도 아니야.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니까 모든 걸 의인화하고 동물은 전혀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견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세대는 뭐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생각 차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로 갔을 때 인구가 준다는 게 너무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 문제는 우리 또 다른 코너에서 추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칼럼 토크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